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으로 눈여겨보는 것 중 하나가 대중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뭘 관심 있어 하는가, 왜 그런가, 앞으로도 그럴까,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럴까. 최근 두 군데 출판사에서 주식 관련 책을 써보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출판사들 역시 대중들의 관심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흥미로웠던 건 코로나19가 터지고 2월부터 이른바 재테크 관련 출판 시장에서 부동산 관련 책은 잘 안 팔리고 주식 관련 책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일반화됐던 시점보다 약간 앞서죠. 2월이면 상당히 재미있는 팩트입니다. 앞으로 뭐 투자하려면 가끔 서점을 배회야 하면서 판매 담당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무슨 책이 많이 나가나요? 그것도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소개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업로드된 최경영의 이슈 도독 한 번만 더 광고해 드릴게요. 언론개혁에 대해서 정준희 교수, 최욱 씨와 함께 재밌게 토론해 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고수만의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이게 경제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일단 시위가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속보로 나온 거 보니까 그 시위대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분이 경찰 총에 맞아서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지금 상황, 미국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치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치도 양극화됐다. 정치의 양극화. 양극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지층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상태거든요. 나눠질 텐데 미국은 백인이 60%가 넘는 사회입니다. 여전히요. 그렇죠. 흑인이 한 13%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국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흑인이 그 정도뿐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백인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 이런 나라예요. 나라인데 이 백인들 중에서 공화당을 이제 그러니까 지지하는 층들을 보게 되면 백인들 유권자들 중에서요 91%나 됩니다. 백인 유권자 중 91%. 공화당과 합니다. 야, 엄청나군요. 대신 만약에 흑인들은 90%가 민주당을 가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60%가 백인이고 13%가 흑인이면 뭐 14%에서 90% 해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백인들의 저거를 이제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 이 두 개의 시각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찰의 폭력성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경찰 개혁이라든가 뭐 사회 정의 뭐 이런 문제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 뭐냐면 백인들 중에서는요 그런 부분도 가지만은 원래 이 흑인들이라든가 이쪽 그 좀 주로 이제 시위를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경찰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뭐냐면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견이 과장돼 있다. 아, 경찰은 공정하게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오히려 폭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인종인데 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굉장히 예. 좀 이제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좀 너무 과장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인식들을 꽤 갖고 있어요. 백인들 사이에서요. 예. 트럼프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서 이제 그걸 건드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뉴스를 지금 보게 되면은 군병력까지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우리나라 보거든 계엄 상황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21세기에 그것도 우리가 민주주의 어쨌든 간에 한때는 그러니까 모범이라고 보였었던 나라에서 그렇죠. 이런 예.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게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걸 사실 느껴질 거예요. 미국 저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나. 그렇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는 어떤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이 시위대들한테 표현한 거 보게 되면 뭐 영어로는 터그. 예. 깡패들, 악당들. 예. 이거는 그냥 굉장히 어떤 흉악범이에요. 예. 흉악범이라고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루터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예. 있고 그렇죠. 약탈하는 사람들. 약탈자. 그리고 뭐냐면 장기 중형을 때려야 된다. 예? 장기 징역형에다 쳐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막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되는 간에 자꾸만 시위대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서 분열을 시키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의도적인 거라니까요. 그 발언들이 의도적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예. 제가 이제 중요시 보는 거는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 흑인이 90%가 아까 지지한다 그랬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 목소리가 없잖아요. 목소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권의 문제로 사회 정의의 문제로 경찰 개혁 문제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 백인표 지기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까 봐. 지금 트럼프는 그걸로 유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인들 이 민주당을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오른쪽에서 예. 백인들 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그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흑인표도 장담을 못 하게 되고. 예. 아, 이 그러니까 꽤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나쁜 상황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좀 재주가 있다고 우리 그걸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악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지금 여론의 비판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예. 한 목사님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이렇게 흔들면서 시위대한테 훈계 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경을 카메라에 흔들지 말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로 저는 그것도 굉장히 했더라고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예. 교회 앞에 가가지고 그렇죠. 성경 들고 한 게 사실은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거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 미국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예.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제국은 내부 모순 때문에 되게 망해요. 예.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내부 모순으로 되게 제국은 붕괴되어져요. 예. 네? 제국은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소련도 그랬었고 내부 모순에 의해서 그러니까 된다는데 예. 우리가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은요. 예. 인종 문제입니다. 인종 문제예요. 그러네요. 예, 인종 문제인데 그 인종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유토지하고 자유노동. 자유토지와 자유노동. 예. 여기에 이제 다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아. 이제 미국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예. 자유토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 주말판으로 제가 잠깐 그 미국의 재정 얘기 그렇죠. 재정 얘기하면서 미국 역사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은 소위 말해서 1608년에 소위 말해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건너가면서부터 소위 그 영국인이 주류가 돼가지고 만든 나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1840년대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있을 때에 아일랜드인이 많이 넘어와요. 그리고 이제 50년대 예. 독일인이 많이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들은 뭐냐면은 비주류였었어요. 백인 사회에서는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임금 노동에 많이 종사했었고요. 아일랜드 카톨릭 이쪽은 다 소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흑인 이제 노예 노동이었었는데 노예 노동이었는데 자 백인들은 처음에 영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13개 주 그러니까 에팔레체 산맥 그러니까 이쪽 대서양 쪽 이쪽만 있다가 예. 에팔레체 산맥을 넘어갈 줄 몰라가지고 가다가 넘어가다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통로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역사 스토리에 있어요. 예. 근데 아이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부 개척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개척의 시대 뭐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디언 축출이죠. 예? 인디언.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인디언 역사를 안 가리킵니다. 자기들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인디언들 사실 뭐 몰살시키고 땅을 뺏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척이 아니라 다시 그냥 침략한 거죠. 침략. 예? 처음부터 예. 침략해 들어가서 뺏은 거죠. 예.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지리산의 대발견도 예. 무슨 대발견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원래부터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럽 예. 사람들의 눈인데.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뭐냐면 인디언들의 비극을 예.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 인디언들의 그 비극을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인디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주류 예. 역사계에서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 백인들이 얻은 게 뭐냐면 자유 토지인 거예요.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홈스테드법 링컨이 뭐 가면서 소위 자장농 창설법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하는 거에 예.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한 160에이커까지는 거의 공짜로 무상으로 나눠주는 예? 160에이커면 거의 한 20만 평 이상이 됩니다. 예. 20만 평방킬로미터 평방 저기 우리 평으로 예. 넘쓰는 이런 규모인데 그걸 이제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부 개척으로 이제 해가지고 쭉 이제 에팔레체산 넘어와서 이렇게 확장시킨 거죠. 예, 유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땅을 그렇죠. 소유하게 된 거네요. 유럽만 하더라도 소장농이 바글바글 되던 이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민 오고 이제 못 살겠어가지고 이민 오고 그런 건데 예. 이주해 온 건데 그러면 이 백인들이 그렇게 땅을 빼앗으면서 인디언들은 그 속에서 이제 눈물과 이제 어쨌든 간에 참혹한 저걸 이제 흘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그 얻은 게 그 자유토지라고 이제 표현을. 예? 자유토지인데. 우리는 자유토지를 얻었다. 예. 예?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 미국의 그 경제적인 조건이요. 예. 미국의 농업 생산성은 있잖아요. 농업 예. 생산성은 두 가지가 결정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해내느냐. 예. 예? 이걸 토지 생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경작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겠습니다. 이 예. 두 가지가 결정하는데 예. 대개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요. 예.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은 토지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겠죠. 뭐 네덜란드라든가 저쪽에 이 농업이 발달한 이제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국가들 보게 되면요. 예. 그럼 인구가 막 계속 증가하니까는 그렇죠. 땅은 잠깐만 상대적으로 이게 팽창이 한계가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뭐냐면 농업 생산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높은데 예. 그 이유가 이 경제학 면적이에요. 경장 면적이 넓어서 이걸로 넓어서는 거예요. 토지 예. 생산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위당 토지 생산성은 높지 면적으로 않아요. 생각해 보면 예. 그건 높지 않아요. 근데 경작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경작지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거로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주해 간 규모의 사람들이요. 경제로 갔었군요. 예. 농업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소득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비례해서 예. 소득이 높은 소득이 확보가 되잖아요. 농업에서. 예. 그러니까는 산업화를 하면서 예. 임금 노동자가 필요할 게 아니에요. 공장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면은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농업에서 농민들을 끌어내 가지고 도시에서 노동자로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그건 끌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워낙 여기 소득이 높으니까. 여기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끌어내려면 그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도시에서는요. 예. 근데 그게 초기에 그러니까 산업화에서는 기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생산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끌어내기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게 그랬느냐. 소위 말해서 유색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제2계급들. 이거를 이제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컨 클래스 시티즌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이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일랜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이런 이제 유럽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가고 예. 맨 밑바탕에 흑인이 깔려 있는 겁니다. 흑인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참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1등 시민, 2등 시민. 무슨 기차 칸도 아니고 1등 칸, 2등 칸처럼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2등 시민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은 다 이제 유색인종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그 자유토지하고 또 자유노동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예. 백인들이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는 게 이 자유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리 레이버. 예? 근데 이 프리가 무슨 뜻이냐? 예. 프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이 자유, 그다음에 자립, 예?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으면 예. 그게 자유노동이지 뭐냐라고 예. 이렇게 강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저임의 그 대가를 주면서 사실은 착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도 자유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예. 활용하면 평등주의적인 사회가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미국 애들은요. 그게 뭐냐면 백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큰 축을 그 사상도 그랬지만은 큰 예.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이 부흥주의 교회입니다. 부흥주의 교회가 똑같은 이 주장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19세기 말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들한테 술 먹지 말아라. 음주 이제 금지라든가 이런 거를 막 지지했던 게 술 먹으면 그 다음날 노동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적 윤리 그렇죠. 뭐 이쪽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립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 자립이 되는 사람들은 백인이라 이거예요. 예? 백인한테만 그 자립이 자기가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도 소위 말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같은 걸 거부한다는 이유가 예. 왜냐면 왜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되느냐. 예. 자기가 열심히 하면 중산층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백인 중심의 저거인 거다. 열심히 살면 우리처럼 예. 열심히 땅을 개척해서 살면 예.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50년대 60년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예. 자기 개인 주택에다가 앞에 그러니까 해서 큰 뭐 6기통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중산층의 모습의 전형적인 여리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다 가능했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열심히만 살면은 근데 본인들 위주로만 그렇죠. 생각했구나. 백인 위주로.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무슨 희생이 있었느냐? 인디언들한테 땅 뺏은 거 가지고 가능했던 거고 근데 흑인들. 흑인들한테 강제 노동시킨 걸로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 밑바탕은요. 그러네요. 그 희생을 가지고 백인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소위 중산층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예. 희생에 상당한 사람의 희생의 바탕을 해가지고 건설한 사회예요. 그랬군요. 그게 60년대 이제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을 그렇죠. 만나면서 이제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고. 우리가 흑인들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게 예. 1964년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얼마 왜 안 해방되고 됐습니다. 나서 예. 바로 이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예. 사실상 그 당시도 뭐냐면 투표세라든가 폴텍스라고 했었죠. 예. 재산이 있어야지만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뭐냐면 이 문맹 시험도 보아가지고 예. 이 어느 정도 언어도 알고 다 그래야지만이 투표권을 주는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 예.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1964년에나 돼가지고 흑인들은 이제 오늘날처럼 이제 일반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뭐 보통 투표가 이제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64년이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한 60년도 채 안 되는 이런 기간이 안 된다고요. 예? 참 그러고 보면 그리고 보면 이렇게 투표를 하기도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은. 제가 이제 예. 이 속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예. 광주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군부 정권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간에 폭력적인 지배에 굴복하기를 강요하는 데 속에서 그걸 예.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그 희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의 빚을 줬어요. 예? 빚을 줬다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빚이 결국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의 이게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인디언과 흑인의 희생을 통해서 백인들의 어떤 하나의 그런 번영을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이건 구분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걸 정당화시키거나 지배를 정당화시키거나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 정권까지 해가지고 8년 거기 해야 되면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을요. 속에서 혜택 본 사람들 많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 혜택 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걸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자기가 편안하려면요. 어떻게 기득권이 됐는지. 예, 그걸 예.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음. 그걸 만약에 그걸 부정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이 부정돼 버리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으로 백인들은 뭐냐면 흑인과 인디언들의 고통을
의식적으로 외면을 합니다. 외면을 안 하면 자기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면하는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극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백인들이 그러니까는 흑인들의 이러한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경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다. 흑인들이. 예? 그래서 이 법과 질서를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게 취급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선을 보내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예? 있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이거를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았을 때 흑인들이 더군다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시위라든가 폭력으로 나왔을 때 예. 그럼 백인들은 굉장히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반발을 보일 거라 이거죠. 예?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9월 G7에서 러시아, 인도와 함께 한국, 호주를 초청을 해서 네. G11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예. 사실 오바마 때도 사실 그런 조짐이 나타났는데 이미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미국이 다 그러니까 많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요. 오바마가 집권이 확정되고 났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부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 겁니다. 백악관에서 짐 싸고 나가야 될 사람이 예. 한 두세 달 있으면 나가야 될 예. 사람이 그걸 소집을 했어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했는데 해가지고 그때 한 이유가요. 미국은 적어도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내부적인 단결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는 그걸 다 국민들한테 공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G20을 만든 이유를 예. 우리나라 전문가들 잘 안 보고 그러는데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왜 G20을 우리가 만들었느냐. 예. 그런데 거기 딱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걸 딱 해야 됩니다. 이걸 딱 못 예. 박아요.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 대규모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이거를 해소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해소 안 하면은 예. 미국의 경제 주권이 자꾸만 흔들거린다 이거예요. 해외로 G20을 만든 이유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데 그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 G7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국가들 한 이유가 예. 80년대까지는 주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서독이죠. 예. 일본과 서독으로부터 주로 이제 미국이 적자를 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예. 특히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환위기 겪고 나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신흥국가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가들 그다음에 중동의 달러 이 석유 파는 국가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달러가 이제 월가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이렇게 잘 영향을 미치고 앉아 있으니까는 자기들 통화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만든 게 G20인데 예. G20 만들고 나서 그래서 미국이 끊임없이 그 시도를 했던 것이요. 1차 회담하고 나서 2차 했다가 원래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예. 3차를 다시 피치보로 또 다시 불러들여요. 그게 뭐냐면 그 아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3차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아젠다를 1차 때는 경제 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자유낙하듯이 막 이렇게 폭락하고 경제가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는 예. 재정 부양을 공조하는 걸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지만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니까요. 예. 근데 3차 때 이제 그걸 의제화 시킵니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요. 예. 그러고 나서 4차 때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캐나다 오타와로 갔다가 5차 때 우리나라로 오죠. 서울에서요. 당시 서울에서 그거를 아젠다화 시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짓을 했다고 제가 칼럼에다 쓰랬는데 아젠다는 의장 국가가 설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이제 가이트너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예. 얘기를 하는데 윤중현 장관이 당시에 호기롭게 저 유럽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제 설정 이제 상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 의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롭게 하길래 했는데 예. 들어오더면 깨갱하고서는 그거 받아들였죠. 예? 그래가지고 중국의 위안화 문제를 그러니까 공격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한국에서 처리하겠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가이트너가 제시한 게 뭐냐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그때부터 나온 거였다. 경상수지 맞다. 목표제를 그러니까 예. 도입하잖아요. 예. 근데 4라는 숫자가 예.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만장일치제다 보니까 독일이나 일본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리 반대하다 보니까 그걸 관철 못 시켜요. 예? 서울에서요. 서울 정상회담에서요. 예. 못 시키니까 돌아가 가지고 오바마 정부에서 국내법을 바꾸죠. 소위 말해서 그게 우리가 매년 2번씩 하는 환율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게 그겁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서 뭐냐면 GDP 대비 3%를 또 축소시켜요.
예. 예? 트럼프는 지금 얼마까지냐? GDP 대비 2%까지 축소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떤 예. 무슨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 국내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짜증 나는 거예요. 정말 자의적이라는 그렇죠. 미국 멋대로 하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우리가 G7 만들 때도 예. G7이 가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예. 가치 공동체 우리가 형식적인 것은 뭐 자유를 구하고 뭐 인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의 지배예요. 그렇죠. 법의 지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법이나 규칙은 누가 만드냐면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센 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걸 결국은 미국이 만든 건데 예. 미국이 만드는 그러니까 이 법의 지배를 예. 원칙을 그래서 그럼 모든 국제사회 규범은 법의 지배를 강조합니다. 예? 법의 지배를요. 말만 번들을 하고. 근데 그거를 아니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예. 미국이 금융위기 전까지는 예. 그거를 굉장히 활용을 했죠. 예.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국이 그걸 스스로가 무시하는 자기가 만든 규칙을 그마저도.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 사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조차도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훼손됐죠.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깡패 수준의 이미지가 돼버렸죠. 예. 이미지가 됐는데 자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면 뭡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은 한 달 반도 채 안 되는 그렇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예. 하는데 이거 하는데 그럼 거기서 뭐겠습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그냥 G7을 하게 되면요. 예. 평범한 G7 하게 되면은 저 방송에서도 저기 관심 안 갖습니다. 언론에서도. 예. 이거 예.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특별히 나올 것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안 오겠다 그러고. 더 믿는 것 같은 세계 예.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메르켈이 안 오겠다 했거든요. 예. 6월 달에 할 때는요. 그렇죠. 예? 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볼 때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자기가 선거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선거 활용하는데 뭐냐면 거기에 11개 국가 이렇게 했을 때 다 오라고 해서. 한국이 사실 경제력으로 볼 때는 12위예요. 작년에요. 예. 12위니까 사실 예. 뭐 거기에 뭐 특별히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10일 여러 개 하게 되면 브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앞에 있는 게. 그렇죠. 예? 사실은 여기에 지금 G11에 예. 중국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볼 때 뭐냐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예. 깡패가 우리가 예. 막 깡패짓 하고 앉았는데 예. 깡패짓 동네에서 깡패짓 하고 앉았는데 자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하면서 예. 내 친구 중에 이렇게 모범생도 있어. 아. 한국은 지금 뭐냐면 이 코로나 방역 이후에 예. 국제사회에서 다른 모범국 굉장히 신뢰를 주는. 예? 얘 공부 잘해. 뭐 예, 이러면서. 아니요 범생이 같은 이미지 좋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를 예. 옆에서 딱 데리고 있으면서 얘도 이제 내 편하기로 했어. 예. 예? 얘도 내 편인데 이런 이제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림을 소위 말해서.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중국을 왕따로 시키는 어떤 그림인 거죠. 그렇죠. G11 예. 하면 완전히 중국 왕따인데. 예, 이거. 중국 왕따 시키면서 동시에 예.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만 니네들이 좋아하는 한국도 내 편이야. 예? 같이 여기에 이런 그림을 만들고 예.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G7 하게 되면 아무 뉴스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지금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선거에 어쨌든 간에 이걸 마지막에 이제 승부수로 지금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그때 가이트너가 뭐 그 설정했던 것처럼 GDP의 뭐 4% 이내에서만 경상수지 적자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예. 어떤 특별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9월이면 그렇죠. 이미지만 만드는 거네요. 아니,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예. 뭐냐면 지금 이제 대개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든 하여간 이 시위든 간에 소요든 간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대개 이 멍청한 지도자들이 하는 게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린다고요. 그렇죠. 예? 대외적으로요. 예. 예. 아베도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 한국 때리기.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중국 때리기가 여러 명으로 그러니까는 예. 이게 해외 더군다나 중국은 경쟁국이란 말이에요. 예. 경쟁국과의 싸움에서는 미국은 그러니까 내부 단결은 철저하게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딴지 걸면은 예. 그건 역적인 거예요. 미국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언론조차도 그렇고 예. 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다 한 목소리로 다 거의 지지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싸움하기가 굉장히 쉬운 하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뭔가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G11을 딱 했는데 G11 한번 봐보세요. 러시아, 한국, 인도. 예. 호주. 예? 호주는 뭐 전통적으로 자기들 어쨌든 예. 저거라 한데도. 우방이고. 예.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중국에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중국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예.
저쪽 북쪽으로는 땅덩어리가로 막혀 있고 그렇죠. 예? 예. 밑으로만 되게 저기 뚫려 있는데 예. 인도양하고 태평양 분이 나갈 데가 없어요. 중국이 나갈 그렇습니다. 데가요. 예. 인도양 나가려면 인도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좋게 지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맨날 인도는 근데 이 경쟁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예. 예, 국경 갈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을 이제 그러니까 지렛대로 삼아서 나가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중국은 나가려고 하는 거고 예. 미국은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G11을 해보니까 일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 완전 포위했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저 트럼프가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그렇죠. 거뒀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지금 이제 모양 만들기죠 일종의. 예. 우리는 그러면 가서 예. 근데 오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아니 이건 가야 돼요. 예, 가긴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가는 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게요.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예. 걱정하는 게 트럼프의 속성은 뻔하다. 예. 예? 우리 편에 서라, 줄 서라 이거인데 그렇죠. 맞아요. 예. 이 트럼프는요, 그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거기 안 간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우리한테 나한테 줄 서라고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아이, 하죠. 어차피 하잖아요. 방위비 분담하는 거 보면 요구하는 거 보면 자, 그럼 우리가 G7 바깥에 있으면서 예. 미국의 압박을 그러니까 압박을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는 거하고 예. 안에 들어가서 대응하는 거하고 그렇죠. 어느 게 더 낫냐 이거예요. G7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거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G20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냐면 이게 주권 국가의 정상들 회담이기 때문에 예. 유엔에 그러니까 1국가 1표주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상들의 선언이 나오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고난이 세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속에서 만약에 중국을 아젠다로 딱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러시아나 인도나 독일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갈 나라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혼자 미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예? 그들하고 같이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그러니까 압박을 최소화시키기가 쉽고 우리 결정도 우리가 용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뒤로 중국에게 생색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 속에서 어느 한쪽에 그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둘한테 최대한 우리가 이익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목표죠, 뭐.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 쪽에 간 것 같으면 중국이 또 애달플 게 아닙니까? 그럼 중국도 우리한테 뭔가를 좀 잘하고 싶을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싶으면요. 예. 그런 우리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냐면 K 평화의 어떤 하나의 지렛대를 좀 활용하자. 예? 즉 뭐냐면 한반도의 긴장이라든가 예. 궁극적으로 통일 문제는 그렇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는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제사회가 독일이 통일될 때도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줬듯이요.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지금도 봐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미국에 툭하면 나오는 소리가 미군 굴로 주둔시키고 이건 북한은 그러니까 한국 땅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앉아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통일하려면은 예. 통일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결국 주변국 국제사회에 동의를 얻어내야 된다고요. 예.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잘 지내가지고 동의를 얻어내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혼자서 있으면서 예.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예. G20의 멤버인 거하고 G11의 멤버인 거는 또 이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좋든 싫든 간에. 한 단계 상승한 것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거 지금. 어쨌든 간에 예. 그 선진국 클럽이잖아요. 예. 명실상부한. 예. 그러니까 세계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모임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G7이라는 게 캐나다 정도만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패전국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예. 경제력도 사실상 한 시대를 어쨌든 간에 자주우지했던 나라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흔히 명실상부한 어떤 저 선진국으로 되게 얘기하는 게 그 모양인데 예. 거기 우리 들어가면서 그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업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판단하는 거 기준 딱 저기 간단하다. 일본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보면 된다. 일본이 반대하잖아요. 예. 왜 반대하느냐? 자기들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예,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이 일본이에요, 유일한. 예. 근데 뭐냐면 한국과 동시에 같이 이제 격이 돼버리게 되면은 비슷한 레벨이 되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이 그만큼 이제 이게 위상이 격화되는 거예요. 예. 예? 일본은 이제 지는 해가 되는 거고 한국은 떠오르는 해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예. 바로 거기에 저 동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딴지 걸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어차피 트럼프가 제시한 건데 트럼프한테 그렇죠. 숙제 풀으라고 하면 된다. 일본 문제는.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초청을 해도 우리 가는 건데. 그렇죠. 일본은 네가 아베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결하는데. 그 일본은 또
트럼프 말 잘 들어요. 잘 듣잖아요.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이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지금 G7이라는 게 G7은 그렇게 표시했잖아요.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A very outdated group of countries라고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매우 시대에 뒤처진 그러니까는 예. 이런 어떤 이 국제 모임체라 이거예요. 예. 국가들 모임체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아주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예. 이탈리아 국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완전히 지금 국가가 완전히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나라예요. 사실 우리 뭐 경제 수준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아니 거기다가 뭐 국가 재정도 지금 하니까 붕괴 직전이고요 지금요. 예. 거기다 이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들 지금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6개 국가를 데리고서는 트럼프가 하기 싫은 게 얘네들이 전부 다 보게 되니까 이번에 전부 다 지금 헤매고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 나라들 데리고서 뭐 사진 찍어봤자 모양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일본도 국내 문제 심각하고, 그렇죠. 영국은 브렉시트고,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 케어해야 되고, 이탈리아는 힘들고. 얘네들 보니까 예. 그냥 과거의 인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과거의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는 또 감이 그럼요. 있네. 감이 있어. 장사꾼이라 가지고 사업가 예. 출신이라 가지고 그런 거는 이 시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네. 가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트럼프 맨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건데 자기한테 이게 뭐가 이익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G11을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가 표현한 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의 이익하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결합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우연히요.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도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한반도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를 해서 먼저 풀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갑자기 그 안에서 갑자기 좋아질 것 우리가 같은. 제안을 하면은 예. 적어도 일본 빼놓고는 일본하고 예. 미국 빼놓고 다들 지지를 해줄 게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냐 이거예요. 예. 예? 넓어지고 그러면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국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거다 하는 것은 저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구나. 과거에 우리가 주변 국가들 눈치 보면 살 때 너무 수동적이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 국가가 그동안 굉장히 변했다. 촛불혁명 이후에 저는 우리 국가의 이상이 굉장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 충분히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조종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다가 보시면. 지금 있잖아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리더십의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 리더십이 그 하드 파워에 기초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랬죠. 경제력이 달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 군사? 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그냥 깡패짓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미국은요. 예. 보여주는 한국은 모습이. 뭐 있으면 뭐 합니까? 바이러스를 근데 그거 막지 가지고 주로 못하는. 이제 그러니까 협박하는 짓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미국은요. 예.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그게 짜증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우리는 이번에 뭘 보여줬냐면은 방역 취약 국가들한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던진 화두가 모두를 위한 자유. 예. 모두를 위한 자유 이걸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다 같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예. 이 위기를 벗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방역 취약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1억 달러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글로벌 공공재로 우리가 삼자라든가 그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 예. 속에서는 굉장히 그게 국제사회도요. 예. 개별 국가나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보다. 그럼요. 훨씬 예? 많죠. 예. 200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부분 나라들은 예. 한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가는 거죠. 아. 예? 미국은 그러니까 앞에서 굴복하고 있지만은 예. 저 힘이 센 깡패니까 굴복하고 있는 거지만 뒤로는 예. 미국을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지금요. 지금 상황은 근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힘이 상황은. 없어도 예. 이제 뭐냐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나라로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G11 모임에 가서도 예. 하게 되면 우리는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 가지고 우리가 힘 자랑하는 나라는 절대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어요. 예? 힘으로 하는 나라들은.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소프트 파워 가지고 이게 예. 지금 리더십이 바뀌는 중요한 어쨌든 간에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미국이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힘을 발휘할 때는 미국의 하드 파워를 본 게 아니고 소프트 파워, 그렇죠. 보편적 가치의 그렇죠. 지향 예.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넘어설 것이다. 절대 중국은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그건
결국은 소프트웨어였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그 당시는 그러니까 예. 미국의 전성기였다 보니까 예.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가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같이 이게 이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만드는데 중요한 원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미스매치가 안 생겼던 거죠. 그렇게 비슷하게 행동을 했어요, 또 예. 미국이.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도 부리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 나빠지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소프트 파워를 자기가 훼손시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소프트 파워를 이제 훼손시키고 있고 다른 나라 인권을 지적하려면 본인들의 인권, 국내 인권부터 이제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이제 봐보세요. 이번에 코로나19하고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그 흑인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회가 보여준 것은 이제 미국이 아주 결정적인 지금 저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국제사회에. 예. 야, 미국이라는 사회가 저 정도뿐이 안 되는 사회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가 미국을 더 이상 이제 동경할 수 있는 사회는 더 이상 이제 동경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세계에 그러니까 경찰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모델로 생각했던 나라. 예? 모델로 생각했던 나라인데 20세기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로 생각했던 나라인데 그날 저 나라는 모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죠. 예, 국제사회에 분명한 그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속에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국제사회가 굉장히 무질서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필요한 거는 경제력이 다원화되고 모두가 연결된 이런 세상 속에서는 예. 우리가 이번에 방역할 때 성공한 그 요소가 그대로 사실 필요한 겁니다. 개방성도 유지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뢰를 서로가 해야지만 협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또 연대를 해야지만 협조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코로나 한국 K 방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해결한 것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개방성을 유지하려니까는 전염의 확산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돼. 예.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 정부가요. 신뢰를 주려면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속에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국민들 하나하나도 다 포기 안 하고 예? 이거 무료로 다 이제 어쨌든 진단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면서 이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끌어냈죠. 그게 이제 우리가 K 방역의 어떤 성공 요인이었잖아요. 그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아니 이번에 뭐 카타르에서 LNG선 예. 100척인가 예. 수주한 거 있지 않습니까? 23조 원어치가 넘던데 그것도 그거 뭐랄까요? 우리 K 방역 예. 그것과 연계시켜서 볼 수 있나요? 실제로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외교적인 어떤 하나의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외교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지만은 예. 카타르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그 LNG 수입에 있어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에너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계가 굉장히 좋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 이 큐피라고 하죠. 카타르 이제 그러니까 국영 인재니까 이 가스공사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가스공사에다가 한국 가스공사에다가 뭐냐면은 그 이 한국의 검진 진단 키트를 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예. 해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 3월달 얘기인데 예. 우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우리가 확보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예. 또 그다음에 해외에서 많이 주문도 막 오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예.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한 50원어치인가 이렇게 해서 보내줬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거 보내주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그걸 이제 카타르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예? 고마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신뢰라든가 그다음에 뭐냐면 의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요. 중요하죠. 국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제사회도요. 사실은 참전국들 뭐 터키 같은 데 가서 터키 국민들 보면 괜히 좀 우정이 생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보내준 것도요. 아주 예. 뭐 잘한 결정이에요. 예. 예? 우리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잊지 않고 있다. 예. 예? 그래서 뭐냐면은 함께 그러니까는 같이 우리가 이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예. 예? 같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겠다. 이 연대와 협력이 초연결 세계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하나의 규범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대를 보내야지만이. 근데 이제 그런 연대를 뭐 초장부터 계속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 같은데요. 예. 지난해 7월쯤이니까 거의 한 1년 됐는데 수출 도발을 한 거죠. 그쪽에서 그렇죠. 무역 도발을 한 건데 수출 규제를 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년 후에. 자,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거의요. 예. 작년 7월 달에 다 시작했으니까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지금요. 수출 규제가 사실상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다 걔네들도 지금 수출하고 앉아 있고요. 그게 이렇게. 무슨 반도체 세계 품목이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하고 폴리이미드 뭐 이런 예,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자립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입선을 이제 다변화, 듀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꾼 데도 있고 예? 반도체 못 만든다는 소리는 전혀 안 들려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그러니까 7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 달부터가 3분기입니다. 예. 3분기, 4분기 거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는 일본이 타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걸로 인해서요. 아, 그 업체들을? 예, 어쨌든 타격이 심했고 그것이 일본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외신에서 당시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발등 찍은 게 분명한 거예요. 예. 자기 발등 찍은 건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기업들이 아우성치니까는 그걸 이제 풀어줬잖아요. 사실상요. 그러니까요. 예. 수출 규제는 제도는 놔두는데 제도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니까는 팔 수 있게 예. 이걸 허용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일본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베가 가는 건 뭡니까? 아베는 지금 이거 처음에 왜 했어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 갖고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은 부정하지만 지금 예. 이 수출 규제를 그러니까 원상 복구시키게 되면은 아베는 얻은 게 하나도 없이 그렇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무슨 명확한 자기 요구에 대해서 적어도 해결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일본 측의 요구를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철수하는 거잖아요. 시장 점유율만 뺏긴 거죠, 뭐. 근데 본인들. 아베가 지금 예. 국내적으로 인기가 바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닥인데 지금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철수하게 되면은 완전 자기 이미지가 뭐가 돼버립니까?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가야 되네. 그렇죠. 아베는 그러니까 외통수에 물려가지고 예. 이게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있잖아요. 한 나라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번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요. 순식간에 이게 변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아베가 가면서 뭐냐면 국내 예. 문제가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해외 문제를 자기 정치적인 위상을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 이걸 이용하는데 국가 이익하고 이게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를 망쳐들게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로서 볼 때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뭐 그 일부에서는 예. 지소미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번에 재연장하는 거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예. 카드 써야 된다 그러는데 예. 그건 남겨둘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해가 굉장히 여기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데 예. 지금 뭐 트럼프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또 하나 그러니까 트럼프를 또 자극할 문제를 만들 필요 없는 그렇죠. 거고요. 예. 거기다 뭐냐면 트럼프가 또 아베 문제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지소미아 카드는 우리가 지금 조건부로 당시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언제든지 이걸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아, 거기에 예? 사실상 뭐 지금처럼 해주고 예. 생색을 또 낼 수가 있네요. 예. 국제사회에 한번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WTO에 제소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아베는 입지가 더 그해지죠. 궁색해지죠. 예. 우리는 국제사회의 어떤 상식에 기초해 봤을 때 지지를 얻어낸다면은 상당히 그것도 승리인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WTO 제소로 나가는 것이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G7 초청받은 거 이게 이제 재편과 관련해 가지고 예. 상황 봐가면서 지소미아 카드 써도 된다 이거죠. 예. 지금 2020님, 3030님, 아기공룡 둘리님, 최경영의 경제쇼 전 국민이 청취해야 합니다. 회사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청취해야 되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박원숙님, 은실님, 정성호님, 3866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일타 경제샘 최백운 교수님 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6837님, 붉은 융단님, 마키님, 고희정님 최 교수님 비유가 참 좋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신 듯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옥님 솔직하고 진실 있는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공중파에서 듣는 것이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청취자들 반응이 참 열광적인데요. 최종욱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게 지난 한 10년 동안에 사실은 어떤 지상파에서 한국의 국익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정권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 민간 자유시장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또 그런 것에 또 힘을 받아서 또 정부가 나가서 또 외교도 또 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저 주진우 라이브에 나왔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나와가지고 어저께는 예. 한국판 주의들 제가 좀 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그게 꼭 정부랑 또 같이 예. 갈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아, 저는 국뽕 아닙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광민님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만큼 한국 많이 언급해주는 대통령도 없었음. 뭐 이런 네, 평가도 우리 위상이 변한 거예요. 예,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